아빠 나야. 죽은 줄 알았던 딸이 2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한 그릇의 된장찌개가 모든 거짓을 무너뜨립니다. 이 맛 우리 집 맛이야. 기억을 잃은 여자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피가 기억한 음식. 그 순간 시작된 의심.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진짜 딸은 버려졌고 가짜 딸은 그 자리를 훔쳐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날 밤 논두렁에 버려진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1999년 여름, 충청도 어딘가 낡은 2차선 국도 위로 장마비가 쏟아지던 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논두렁으로 처박혔습니다. 차 안에는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식품 그룹의 회장 한상덕, 그의 아내 오미숙, 그리고 그들의 하나뿐인 딸 7살 한수아. 차는 완전히 뒤집혔고 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린 한상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뒷좌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딸이 없었습니다. 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빗속 어딘가로 아이가 튕겨나간 것이었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한상덕이 쓰러진 몸을 일으키며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미숙은 의식을 잃은 채 조수석에 머리를 기댄 상태였습니다. 한상덕의 외침이 빗소리에 묻혀들었습니다. 그날 밤 반경 3km를 뒤졌지만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구조대가 왔고 마을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논을 헤쳤습니다. 그러나 7살 한수아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빗속으로 녹아든 것처럼. 그 사고로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오미숙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가 처음 한 말은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아, 수아는요? 오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상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탐정을 고용했고 신문에 광고를 냈고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미숙은 그 사건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았고 수아의 방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한상덕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집은 그렇게 껍데기만 남은 성처럼 텅 비어갔습니다.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룹 비서실에 이진숙이라는 여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9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채린이었습니다. 채린은 또래보다 영리했고 어른들의 말을 잘 이해했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이진숙은 오랫동안 한상덕 곁에서 일하며 이 집안의 내부 구조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오미숙의 약점이 무엇인지, 한상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이진숙이 채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가려면 네가 수아가 되어야 해. 이진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9살 채린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숙은 정교하게 준비했습니다. 수아의 사고 당시 입었던 옷 색깔,
신었던 신발, 한상덕이 딸에게 늘 불러주던 노래, 오미숙이 수아와 함께 즐겨 먹던 음식, 그 모든 것을 채린에게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2달 후에 어느 날 밤, 이진숙은 채린을 한상덕의 집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아이는 흙투성이 옷을 입고 발을 절며 눈물을 흘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나야. 채린이 말했습니다. 한상덕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붓도록 울어온 얼굴로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조금 낯설어 보였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굶었을 것이고 다쳤을 것이고 무서웠을 것이었습니다. 수아야. 한상덕이 무릎을 꿇으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실말이라도 붙잡습니다. 채린은 그렇게 한수아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한수아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것이 이 이야기의 2번째 비밀입니다. 사고 당일 밤 빗속에서 차 밖으로 튕겨나간 수아는 논두렁 옆 수풀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홍천 출신의 행상 박문섭이었습니다. 그는 트럭에 채소를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빗속에서 작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아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갔고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부모 얼굴도 집이 어딘지도. 의사는 외상성 기억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파출소는 작고 허술했고 연락망도 느렸습니다. 한상덕 측에서 낸 실종 신고는 서울 경찰서에 접수되어 있었고 충청도 사고 현장과 강원도 홍천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결국 무연고 아동으로 분류되어 강원도의 한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름도 없었기에 보육원 원장이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박수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성은 그녀를 발견한 박문섭에서 따왔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보육원에서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홀로 서울로 올라와 요리학원에 다니면서 그리고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수지는 이상하리만큼 손맛이 좋았습니다. 요리학원 선생님들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냥 손이 기억하고 있어. 뭔가를 볼 때마다 오래된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된장 냄새를 맡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오래된 기와집 사진을 보면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 감각들을 꾹꾹 눌러가며 살았습니다. 기억이 없는 살, 과거가 없는 살.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항상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수지는 요리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었던 요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30이 되던 해 수지는 서울 종로구의 작은 한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은 소문이 났습니다. 음식 칼럼니스트들이 찾아왔고 미식 블로거들이 줄을 서고 방송국 PD들이 섭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늘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일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수진의 식당에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했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주방 쪽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방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노신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왔습니다. 제가 주방장입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노신사는 수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딱히 배운 곳은 없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끓였습니다. 수진이 답했습니다.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맛과 똑같소. 50년 전 맛. 노신사가 눈빛을 흐리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를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누군지 그 자리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성식품그룹의 고문, 한상덕의 친형 한상진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성식품그룹 본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채린, 아니 한수아로 자란 그 여자는 3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쁘게 자랐고 교육을 잘 받았고 사교계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상덕은 딸을 무척 아꼈습니다. 우리 수아는 마음이 따뜻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인정이 많아. 한상덕이 지인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체리는 영리했고 계산적이었으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이진숙이었습니다. 이진숙은 채린을 한씨 가문에 심어두고 한상덕의 비서로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러나 집요하게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사본, 거래처 명단, 계열사 내부 감사 자료. 그것을 경쟁 그룹에 팔았습니다. 채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입 닫고 싶으면 내 말 들어. 라고 이진숙이 채린에게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채린은 화려한 공주의 삶 속에서 그러나 늘 이 공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약혼남이 생겼습니다. 대형 건설그룹의 차남 이준혁이었습니다. 잘생겼고 배움이 많았고 가문도 반반했습니다. 한상덕과 이준혁의 부친 이재철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두 집안은 조만간 혼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채리는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행동했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았고 말을 적절히 했고 어른들에게 깍듯했습니다. 이준혁은 채린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준혁의 어머니 정옥수는 달랐습니다. 눈이 매서운 여자였습니다. 저 아이 뭔가 어색해. 진짜 상류층 아이들은 저렇게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거든. 정옥순이 남편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훗날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채리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오래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끔 아직도 그 어릴 적 보육원이 보였습니다. 아니, 보육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둘이 살던 반지하 방. 그녀는 그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그것은 채린의 것이었고
이제 자신은 한수아였으니까요. 나는 한수아야. 나는 이 집 딸이야. 채린이 거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성식품그룹은 최근 몇 년 사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진숙이 빼돌린 자료들이 경쟁사에 고스란히 흘러들어갔고 핵심 계열사 두 곳이 경영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상덕은 늙었고 판단이 느려졌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외부 전문가 영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룹 자산 재편을 맡아줄 냉철한 투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감정보다 숫자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 무렵 서울 금융가에서는 한 여자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투자 전문가. 원래는 요리사였지만 30 중반에 갑자기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공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회계, 세무, 금융투자. 처음에는 식당 운영 자금을 아끼기 위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숫자에도 놀랍도록 재능이 있었습니다. 투자를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상당한 자산을 모았습니다. 이후 작은 자산운용사를 설립했고 그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냄새를 맡습니다. 돈은 돈을 잘 다루는 사람에게 몰려듭니다. 수진에게도 그랬습니다. 한상진 고문이 이사회에서 수진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보면 우리가 찾는 사람이 맞습니다. 게다가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된장찌개를 드셔보셨으면 압니다. 뭔가 이 집안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상진이 말했습니다. 이사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상덕은 멈칫했습니다. 된장찌개? 한상덕이 반문했습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신 그 된장찌개.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당신 장모님께서 50년 전에 담그시던 그 맛이에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그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한상진이 말했습니다. 한상덕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채리는 그 이사회 보고서를 비서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직감이 경고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라고. 채리는 즉시 이진숙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여자 좀 알아봐줘.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려는 것 같아. 채린이 말했습니다. 이진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알아볼게. 이진숙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이진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30년 전 논두렁에 버려두고 온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수진이 한성식품그룹 이사회에 자문위원으로 첫 발을 들여놓은 것은 그의 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수진의 모습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검은 재킷을 입었고 서류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한상덕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습니다. 박 대표,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셨습니다. 한상덕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상덕의 손을 잡았을 때 수지는 온몸에 이상한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거칠고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손. 그녀는 당황하지 않으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상덕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악수를 끊지 못하고 한참 잡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고향이 어디십니까? 한상덕이 물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입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랐습니다. 수진이 답했습니다. 한상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기억이 지나간 듯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복도 창문 너머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채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감이 왔습니다. 이 여자는 위험하다. 이 여자는 단순한 투자 전문가가 아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빼곡했고 분석이 날카로웠고 해결책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사들이 감탄했습니다. 이 방향대로라면 3년 안에 계열사 2곳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상덕이 물었습니다. 내부에서 자료를 빼돌리는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진숙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진숙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채린이었습니다. 채린은 그날 저녁 이진숙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 그냥 두면 안 돼. 내부 감사까지 들어간다고. 채린이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 이진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채린이 물었습니다. 이진숙은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30년 전에 비 내리던 밤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진 않아. 이진숙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회사에 출입하면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이상한 것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에 걸린 가족 사진. 그 속에서 한상덕과 오미숙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진. 수지는 그 사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미숙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뭔가 알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 느낌. 저 사진이 몇 년도입니까? 수진이 지나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19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내 따님 사진인데 그 이후로 오래 찍지 않으셨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막내 따님?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 지금 계신 따님이 있긴 한데 당시에 사고가 있으셨대요. 아무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방에 돌아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가져온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5살 무렵의 자신으로 추정되는 아이. 그러나 수지는 그 사진이 자신의 입소 전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을 다시 뒤진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자신이 7살에 입소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5살 사진은 어디서 온 것인가? 누군가 그 사진을 아이의 소지품이라며 보육원에 맡겼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기록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편 오미숙은 최근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오미숙은 신기하게도 수진을 자꾸 찾았습니다. 박 대표가 요리를 잘한다고요? 사람이 직접 끓인 국이 먹고 싶어요. 오미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상덕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아내가 박 대표의 요리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한상덕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딘가 이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주방에 들어서서 재료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된장을 집었고 두부를 집었고 표고버섯을 다듬었습니다. 오미숙이 병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버섯 기둥을 손으로 떼어낼 때 오미숙이 갑자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수아야. 오미숙이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모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미숙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이진숙의 계획이 조용히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에 대한 거짓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진 대표 과거에 펀드 사기 전력이 있다더라. 어느 이사가 한상덕에게 귀옛말을 했습니다. 경쟁사 스파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상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내부 유출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상진이 뒤에서 수진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볼 때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을 꾹꾹 참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체린의 약혼남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룹의 공동 투자권을 협의할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에서 처음 마주쳤습니다. 이준혁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업무적인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래된 것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박 대표, 혹시 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아서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수진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준혁은 그 짧은 대답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표정을 숨기는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체리는 이준혁이 수진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그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박수진이라는 사람 만났어? 체린이 물었습니다. 응, 업무 때문에. 이준혁이 답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 그 사람 믿을 사람 아니야. 체린이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체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무슨 근거로?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체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은 그 침묵을 기억했습니다. 체린이 누군가에 대해 근거 없이 적대적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을 향한 소문들을 조용히 추적했습니다. 출처를 찾아가다 보면 반드시 공통된 경유지가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3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소문의 출발점이 비서실 한 곳으로 모아졌습니다. 이진숙이 사용하는 내부 메신저 계정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증거를 혼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미숙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오미숙이 처음 찾은 것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박 대표 와줬어요? 오미숙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잘 됐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미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네. 손이 차가운 아이들은 마음이 따뜻하다고 했는데 오미숙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수진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누군가한테 그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오미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제가 수아한테 했던 말인데 오미숙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상진이 그 장면을 문 밖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한상진은 수진을 단둘이 불렀습니다. 박 대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한상진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수진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주시겠습니까? 한상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잃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마 박 대표는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50년 넘게 이 집안의 음식을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배워서 나는 맛이 아닙니다. 피가 기억하는 맛입니다. 한상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채린에게 이 사실이 들어온 것은 검사 신청 다음 날이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내용을 입수한 채린은 그날 저녁 이진숙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막아야 해. 채린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진숙이 말했습니다. 늦었다니 무슨 소리야. 채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진숙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 사실 알고 있었어. 그 아이가 논에서 살아났다는 거. 이진숙이 말했습니다. 채린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뭐? 채린이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따라간 적이 있어. 그 애 살아있다는 거 10년 전부터 알았어. 그냥 모른 척했어. 내 딸이 잘 살고 있는데 건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이진숙이 말했습니다.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진숙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수진에 대한 폭로 기사를 언론에 흘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박수진이 한성식품그룹에 침투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했으며 실제로는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산업 스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사실 확인보다 자극적인 제목을 먼저 씁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이사회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박 대표를 즉시 해촉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미 그룹 기밀을 상당 부분 열람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한상덕이 흔들렸습니다. 박 대표에게 해명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상덕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수진은 이사회실에 들어섰습니다. 20여 명의 이사들이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을 지운 얼굴로. 수지는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회사의 내부 자료를 경쟁사에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람의 이름과 증거,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방조해온 사람의 관계도를 제출합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서류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서류 속에 있는 이름들, 거래 내역, 메신저 기록, 이진숙과 채린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진숙은 그 이사회에 초청받지 않았지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되고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5살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보육원 직원에게 남기고 왔던 바로 그 사진. 이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뉘우침인지 아니면 그저 두려움인지 그것은 오직 그녀만이 알 것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이진숙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배임과 사문서 위조, 그리고 아동 관련 혐의까지 30년 전 일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채린은 한씨 집안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상덕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상덕이 책상 앞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린이 문틀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한상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그 일을 꾸민 건 네 엄마였으니까. 한상덕이 낮게 말했습니다. 채린은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훔친 자리에서 자신의 본래 이름으로 울었습니다. 이채린이라는 이름으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상덕과 오미숙이 검사실에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한상덕이 읽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미숙이 남편의 눈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한상덕이 결과지를 쥔 채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수진이 그 결과를 받은 것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아 결과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몰랐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된장 냄새를 맡을 때 눈물이 났는지, 왜 오래된 기와집 사진을 볼 때 가슴이 아팠는지, 왜 오미숙의 손을 잡았을 때 온몸이 떨렸는지, 그것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피의 기억이었습니다. 수지는 봄비가 내리는 저녁에 한씨 집안 대문 앞에 섰습니다. 1999년 여름, 이채린이 흑투성이 옷을 입고 이 문을 두드렸던 바로 그 문. 수진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상덕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미숙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미숙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31살의 딸.
기와지붕 처마 밑 빗소리 속에 서 있는 딸. 엄마,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는지 그냥 나왔습니다. 피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미숙이 달려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한상덕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셋이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웃집 담장 위에 앉은 비둘기 한 마리가 그 장면을 내려다보다 날아갔습니다. 오래전 그 여름의 논두렁에도 아마 비가 이렇게 내렸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성식품그룹은 수진의 자문 아래 조용히 재편되었습니다. 계열사 두 곳이 흑자로 돌아섰고 이진숙에게 넘어간 거래처들도 절반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그룹의 최고 재무자문위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표고버섯 볶음, 연근조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 그 음식들. 피가 기억하는 그 음식들. 오미숙은 그 상을 받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우리 수아, 이 집 음식 맛이 다 몸에 배어 있었어.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거야. 오미숙이 말했습니다. 한상진 고문은 수진의 첫 번째 된장찌개 이야기를 식구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그때 이미 알았어. 저 아이가 우리 집 아이라는 걸. 맛이란 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릴 때 먹은 것, 손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한상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아무 설명 없이도 이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채린과의 약혼을 정리했습니다. 두 집안의 이야기가 일단락된 후 그는 수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재편 작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이사회였습니다. 증거를 들고 혼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잃을 게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잃을 게 생겼을 텐데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봄비는 그치지 않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같은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채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채린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으로 살아야 하는지. 30년을 남의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름이 진짜 자기 것일 때 거울을 오래 볼 수 있다는 것을. 채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조금씩 흔들림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아니, 이제는 한수아이기도 한 그 여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 기와지붕, 엄마 손.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잃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빗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씨 집안의 대문안 목련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여름 이후로 처음으로 만발하는 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가짜가 진짜 자리에 앉아 30년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땅속 뿌리처럼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잃어버린 것 같아도, 빼앗긴 것 같아도, 진짜는 어딘가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